재테크 매거진의 정윤영입니다. 재테크에 관한 한 이슈 점검부터 시청자분들의 궁금증과 답답함을 풀어드리는 컨설팅 사례까지 자산관리에 필요한 정보를 드리는 시간 재테크 매거진 지금부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송을 보시다가 상담이나 컨설팅이 필요하다라고 느끼시면요. 전화 02-3153-2669번 그리고 서울경제TV 홈페이지 프로그램 게시판에 상담 신청을 남겨주시면 저희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해주실 두 분 나오셨습니다. 서정화 팀장, 최준영 팀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최근 핫 이슈부터 살펴볼까요? 월세 시대 살 곳 없는 세입자. 예, 사실 이거는 최근 핫 이슈는 아니죠. 그렇죠. 예, 몇 년 전부터 이 전세가 줄어들고 월세가 늘어날 거다라는 예측은 계속 있었고, 이제 다만 이제 지금 현실이 되어 가고 있을 뿐인데요. 일단 원인부터 좀 파악을 해보죠.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은 먼저 저금리 여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저금리다 보니까 전세 보증금을 받아도 딱히 어디 투자할 곳이나 이런 곳이 마땅치가 않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이제 그 노후 생활을 이제 임대소득에 의존하는 중장년층이 증가하고 있어요. 이제 본인들의 이제 은퇴 후에 그 수입을 이제 그 임대사업으로서 이제 그 충당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주변에도 이제 오피스텔 하나 두 개 정도는 갖고 계신 분들이 은근히 많거든요. 많이 늘었죠. 네. 자, 그럼 이제 월세 주택이 과연 얼마나 늘었나 이걸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은 먼저 작년 대비해서 최하 1.8%에서 최대 14%까지 늘어났고요. 그다음에 지난 7월 전국 주택 전월세 거래 중에서는 월세가 60% 이상 넘는 지역도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중에서 뭐 경상도나 울산 그리고 부산, 제주 지역은 50%가 훌쩍 넘었습니다. 작년에 대비해서도 꽤 많이 늘은. 많이 늘었네요. 그렇죠. 이게 이제 국토부에 등록된 그 확정일자라고 그러죠. 신고 자료를 기준으로 했다고 그러는데 사실 월세 같은 경우는 많이 그렇게 확정일자를 받는 사람들이 많지는 않아요. 그죠? 그렇죠. 그럼 결국은 이제 일반적으로 전세에 비해서 월세 같은 경우 그렇게 신고를 많이 안 하다 보니까 이 통계에도 사실 좀 미반영이 됐을 것 같기는 해요. 자, 그렇다면 이제 현재 전월세 전환율 이건 얼마나 지금 되고 있죠? 이 전월세 전환율을 쉽게 말하자면 이제 수익률이라고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 좀 편하게 생각하시면 좋은데요. 이 전국 평균이 7.5% 정도 됩니다. 이게 서울 지역이 6.5%, 경남 지역이 8.4%, 그 정도 되는데 지금 금리가 예금 금리가 2% 정도밖에 안 되니까 관리비나 세금 이런 거를 다 빼고 나도 예금에 비하면은 뭐 3배에서 4배까지도 이제 수익을 볼 수가 있는 상황인데 결국 이렇게 전세 보증금을 은행에 넣어두는 것보다 월세를 받는 게 이제 그 임대주택 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훨씬 이득이라는 거죠. 이 과거에 그 강남이 벌판일 때 그 아실지 모르겠지만 그 새마을 운동하던 시기 그런 적이 있었나요? 생소하네요. 강남이 벌판이라니까. 근데 이제 그때는 집만 사면 그리고 땅만 사면 무조건 오르기 때문에 팔아서 돈이 되는 시기였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그렇지 않다 보니까 이제 지금 말씀하신 임대로 돈을 버는 시대가 돼버렸는데 근데 이러니까 이제 임대를 원하는 집주인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게 사실이고 근데 이 문제는 이렇게 내 집 마련이 힘들어서 월세를 내야 되는 사람들의 부담이 늘어나는 거죠. 그렇죠. 그게 너무 당연한 건데 문제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노후 생활을 임대 소득에만 의존해야 되는 노년층에도 좀 문제가 있을 것 같기는 해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들 대부분이 부동산은 있지만 현금 자산을 갖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게 가장 큰 문제일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목돈이 필요하다 그러면 뭐 부동산을 처분하거나 아니면 대출을 받아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되고요. 그다음에 특별한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이 가지고 있던 자산 구조가 무너질 수가 있게 됩니다. 그게 또 어찌 보면 문제가 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더군다나 혹시라도 이 가지고 계신 부동산에도 계속 공실이라든지 아니면 임대료를 낮춰야 되는 그런 뭐 부득이한 상황이 온다면 역시나 노후 생활까지도 무너질 수가 있겠습니다. 가장 큰 리스크가 바로 그거죠. 이제 공실이랑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의 가치가 떨어지는 그게 이제 임대주택을 하시는 분들의 가장 큰 이제 고민이고 그게 큰 위험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뭐 이분들 같은 경우에도 이제 나중에 만약에 공실이 발생하면은 원래 그 소득이 그 임대주택의 그 월세로만 이제 그 받으시는 분들이 이제 공실이 생겨버리면은 수입이 끊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거기에 대한 위험이 가장 큰 걸 차지하고 그리고 이제 부동산을 이제 투자하시는 분들이 이제 후대에도 이제 자식한테도 물려주기 위한 투자가 많은데 보통 이제 세금 준비나 이런 건 자식도 받을 만한 준비가 안 돼 있고 물려주시는 분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는 경우도 많고요. 일단은 그분들 같은 경우는 흔히 막말로 있는 사람들이 뭐가 걱정이냐. 그렇죠.
라고 말을 할 수가 있지만 가장 정작 중요한 게 이제 집 구하는 분들 네. 상황이 더 나빠졌죠. 요즘 같은 시대는 먹고 살기도 힘들고 그러다 보니까 뭐 내 집 마련은 둘째치고 재테크도 못하고 예, 재테크를 못하다 보니까는 뭐 과거에는 대출을 받더라도 집값이 오를 수 있는 기대감 때문에 집을 샀어요. 네. 근데 지금 그것도 없다 보니까 앞으로 지금 미래가 아주 불투명한 상황이 돼버렸죠. 그렇죠. 이 전세라도 가고 싶은데 사실 모은 돈도 별로 없고 이 전세가 집값의 거의 80% 정도가 육박할 정도가 되다 보니까 사실은 결국에는 비싼 월세로 내몰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특히나 젊은 사람들 같은 경우는 요새 이제 취직도 힘들고 취직하더라도 이제 급여도 솔직히 말하면 예전에 비해서는 이제 물가 대비 그렇게 높은 수준이 아닌데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뭐 생활비 쓰고 월세 내고 나면은 저축을 제대로 못하는 지경까지 와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미래가 굉장히 불투명해지니까 차라리 이제 부모님한테 나이가 한 30대 중반까지도 같이 이제 부모님하고 같이 사는 그런 형태들이 많이 생기고 있죠. 자, 결국은 이제 노인들이 노후 소득을 위해서 임대 사업 그러니까 월세를 올리고 그렇죠. 예, 그거에 대한 부담은 또 젊은이들이 지고 또 그 젊은이들의 부담을 좀 해결해주기 위해서 다시 그들의 부모 노인 세대들이 또 다시 네. 자기 노후 생활을 포기하면서까지 애들이 도와주고 같이 사니까요, 지금. 그죠? 네, 그럼 세대가 결국 돌고 도는 악순환이 되풀이 되고 있는 상태인데 그래서 정부에서 중상층하고 서민층의 주거 안정에 도움을 주겠다고 네. 행보주택하고 뉴스데이 정책을 이제 공표를 했었고 네. 예, 지금 이제 시행 막 눈앞에 다가와 있죠. 예, 그럼 행복주택부터 한번 간단하게 소개 좀 해주시죠. 정부 주도의 이 행복주택은 이 젊은 계층, 뭐 대학생, 사회초년생 그리고 신혼부부 그 외에도 뭐 취약계층이라든지 노인계층을 위한 그 임대주택 사업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기업형 임대주택인 뉴스테이는 중산층을 대상으로 한 임대주택 사업인데 이 기업형이라는 말이 국가에서 직접 하는 게 아니라 국가에서 이제 땅을 빌려주고 이제 기업이 거기다가 투자를 해서 이제 그 분양이 아니라 이제 임대 사업을 하게끔 해주는 그런 뉴스테이입니다. 자, 그렇다면 행복주택이 서민들한테 도대체 얼마나 도움이 될까? 이거 좀 알려주시죠. 일단은 행복주택은 어쨌든 임대주택 연장선으로 일단은 그 행복주택이 있는 그 지역 시세의 대략적인 80% 물론 뭐 아직 시행이 확정돼서 된 건 아니지만 네. 이제 그 월세를 낮춰서 주기 때문에 부담 자체를 좀 줄여준다는 그런 의미죠. 어떻게 보면 임대주택의 연장선상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임대주택이 어느 정도 이제, 이렇게 청약도 굉장히 높고 경쟁도 좀 치열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자리를 좀 잡았다는 건데, 행복주택도 거기에서 이제 탈락한 사람들을 위해서 이제 조금 더 임대주택보다 월세는 조금 높을지 몰라도, 예, 그래도 괜찮은 정책인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이거와 비슷한 게 뉴스데이인데 이게 원래 서민들을 위해서 만들겠다고 다 내놓은 정책인데 어느 순간 조용히 중상층으로 대상이 바뀌었어요. 그렇죠. 무슨 의도인지 모르겠는데 일단 뉴스데이는 좀 어떤지 좀 설명해 주시죠. 말씀하신 대로 이제 중산층을 대상으로 한 임대주택인데 이 뭐 이사라든지 또는 육아 그리고 뭐 세탁이라든지 그 외에 뭐 서비스들을 제공해주는 형태로 되어 있죠. 이게 결국 이제 살림을 대신해주겠다. 그래서 이제 맞벌이 부부들이 열심히 가서 이제 돈 벌어라. 그러면 이제 살림을 대신해 줄 테니까 열심히 경제활동을 하라는 얘기인데 이게 단점이 월세가 너무 비싸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대신 그리고 기업에서 이제 주도를 해서 임대를 하면은 뭐 일반으로 이제 그 중개보다는 조금 더 월세가 저렴하고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월세가 너무 비싸서 과연 이것이 기업에 배불리는 걸 목적으로 하는 건지 의심이 들기도 해요. 예를 들면 이 대림동에 있는 이제 그 뉴스데이 같은 경우는 뭐 보증금 1,000만 원에 뭐 월세 70에서 100만 원 정도 뭐 이렇게 나간다고 하는데 만약에 100만 원 월세를 낸다 하면 사실은 강남 노현동만 해도 월세 100만 원짜리를 구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사실은 금액적으로 너무나도 비싼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고 그렇죠. 그러면 월세 100만 원 내고서 과연 그 지역에 사느니 아니면 신림이라든지 다른 지역으로 살짝 조금 벗어나서라도 월세를 낮춰서 부담을 적게 해서 좀 살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좀 들기는 합니다. 전 뉴스데이를 보면서 이게 과연 그 서민을 위한 대책인지 그 기업을 위한 대책인지 잘 모르겠는 게 주변에 임대업을 하시는 분들이 있고 거기에 맞춰서 내놓는다는 건데 사실 네. 그렇게 싸지도 않고 그렇죠. 대상은 중산층이고 결국은 어떤 그 기업의 힘을 빌려서 하겠다는 얘기인데 저는 이거 보면서 어떤 생각이냐면 재래시장 옆에다가 그 대형 마트 있죠. 네. 그거 막 쑤셔 넣는. 네. 그 행복주택은 그나마 난데. 그렇죠. 사실 저는 뉴스데이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얼마나 도움이 될지 네. 잘 모르겠어요. 그래도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행복주택이나 뉴스데이가 나라를 위해서 그래도 서민이나 중산층을 위해서 만든 정책이라고 하니까 네. 그래도 좀 도움이 되셨으면 하고요. 그렇죠.
예, 최진영 팀장님 오늘 이슈 내용 네. 이거 정리 좀 마무리 좀 해주시죠. 네. 월세, 브레이크는 없다. 이런 주제로 우리가 오늘 이야기를 나누지 않았습니까? 제가 얼마 전에 재밌는 기사를 하나 봤는데 영국에 사는 어떤 사람이 출퇴근을 하는데 스페인에서 출근을 한대요. 월세가 너무 비싸가지고 영국에 도저히 살 수가 없어갖고 비행기를 타고 4시간 동안 걸려서 비행기 타고 와서 출근하고 퇴근할 때 4시간 걸려서 가고 그게 오히려 싸서 그렇게 울며 겨자 먹기로 출퇴근한다는 기사를 봤는데 그걸 보면서 오죽 월세가 비싸면 저럴까. 근데 우리나라도 그렇게 지금 월세가 비싸지고 있거든요. 결국 이 월세를 우리 젊은 층들이 이제 감당을 하려면은 일단 재무 구조를 파악해서 내가 지금 얼마나 돈을 쓰고 있는지 거기서 새는 돈은 없는지 파악을 하고 또 거기다 이제 정부의 정책 뭐 행복주택이라던가 뭐 공공임대라던가 이런 것들을 잘 이제 캐치를 해가지고 월세가 높아지더라도 이제 버텨낼 수 있을 만한 힘을 좀 맷집을 좀 키워야겠죠. 정부에서는 좀 더 정확하게 서민이나 중산층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좀 제도를 만들어서 네. 무늬만 정책이 아니라 진짜 좋은 정책이 좀 나왔으면 네. 하는 작은 개인적인 소망입니다. 기대를 해봅니다. 네, 이번에는 시청자의 고민을 해결해보는 재무 컨설팅 시간입니다. 그 전에 재무 상담이나 컨설팅이 필요하다라고 생각되시는 분들은요, 아래에 나가고 있는 전화번호 또는 저희 서울경제TV 홈페이지 프로그램 게시판에 상담 신청을 남겨주시면 저희가 언제든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연은 내 집 마련 포기해야 하나요? 라는 30대 초반의 직장인 남성 이야기라고 합니다. 서정환 팀장님이 좀 오늘 사연 소개 좀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서울에 살고 있는 30대 초반의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3년 동안 만난 여자친구와 이제 결혼을 생각할 시기가 되다 보니 이런저런 고민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다행히 여자친구가 허영심은 없어서 결혼식은 호텔에서 하자, 신혼집은 내 집이어야 돼 같은 주문은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내 집 마련은 둘째치고 전세도 구하기 힘들다 보니 결혼 자체도 부담스럽습니다. 창피해서 어디다가 물어볼 수도 없네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참 저희 또래들이 다 이런 고민 다 갖고 있죠. 그쵸. 네. 한두 명의 문제가 아니죠? 네. 일단 사례자 상황을 좀 볼까요? 일단 사례자는 32세 직장인 남성, 그리고 아버지가 61세, 어머니가 58세, 형제가 없고요. 외동아들. 그러면 현재 지금 재무 상황부터 한번 보시죠. 현재 소득이 월 급여가 290만 원, 네. 보너스는 1년에 2번인데 구정하고 추석에 나와서 총 1년 동안 300만 원. 그래서 평균적으로 계산해보니 월 평균 315만 원이 소득이고요. 네. 생활비는 한 140만 원 정도 쓰고 있고요. 일반 지출에는 자동차 관련 비용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현진 저축은 매월 정리식 펀드에 30만 원, 연예인연금에 30만 원, 적금에 20만 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보유자산을 보면 보유자산은 정식 펀드에서 모은 투자자산에서 자동차 구입비로 대략 한 1,500만 원 정도 꺼내 쓰고 나서 지금 현재 3,000만 원 정도 있고요. 그리고 자동차 관리비와 보험료 같은 거를 좀 쓰거나 급할 때 꺼내 쓰기 위해서 CMA에 한 300만 원 정도가 들어있다고 합니다. 현금으로 왜 무슨 문제가 있는지 하나씩 좀 꼬집어서 저희가 말씀을 하고 네. 문제가 있다면 좀 지적질을 좀 해줘야겠죠? 일단 가장 큰 문제는 일단 소득 대비 지출이 많은 거겠죠. 이제 대충 봐도 생활비가 이제 소득의 50% 정도를 차지하다 보니까 그게 결혼에 대한 고민이 있는 분이 금액을 월 140만 원 쓴다는 거는 이제 어떤 사람한테는 이 130만 원이 어떻게 보면 한 달치 월급인데 그렇죠. 가정이 있으면은 140만 원 정도 쓰는 걸 이해를 합니다. 근데 이제 혼자서 쓰시는데 이제 140만 원에 자동차까지 합하면은 뭐 한 250만 원 정도로 이제 지출로 쓰시는 거니까 좀 과하다고 봐야겠죠. 네. 그렇다고 이거 큰맘 먹고 산 건데 자동차를 팔 수는 없지 않겠어요? 그쵸. 이게 차를 팔고서 새 차를 구입할 수도 없고 자동차를 팔고 다니는 게 불편하지 않은 한도 내에서 다닌다는 게 좋은 것 같은데 단순한 지출, 이러한 단순한 지출이 아니라면 이 해야 할 것과 이 하고 싶은 것에 대한 우선순위를 두고 이 반드시 계획적으로 좀 지출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이게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용돈도 많이 쓰고 싶고, 그리고 이제 뭐 집도 갖고 싶고, 그리고 차도 갖고 싶고, 이렇게 세 가지 목표를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결혼의 목적을 두신다면은 집을 먼저 우선순위로 두면은 나머지는 포기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지금처럼 용돈 이렇게 140만 원씩 쓰시고, 차량도 유지를 하신다면은 좀 힘들 것 같아요. 결국은 지금 당장 필요한 것도 아닌데 차를 샀다. 이게 작은 만족, 자기 스스로의 만족은 할 수 있는데 이것 때문에 결국은 이 결혼자금 문제도 부담 갖게 되고 그것 때문에 지출이 많아지니까 소득 대비 지출이 높은 현금 흐름도 망가지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재테크도 넉넉하게 할 수가 없고
결국은 이제 결혼이 만약에 곧 다가온다 그러면 이거에 대한 부담을 부모님한테까지도 그렇죠. 네, 되죠. 끼얹을 수가 있고 또 그렇게 되면 부모님이 노후 준비 충실하셨다면 모르지만 그게 아니라 그러면 결국은 또 부모님도 빡빡하게 사실 거고 그렇죠. 자녀 입장에서 또 부양을 해야 되는.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게 다 꼬여버린. 이제 집을 이제 부모님이 뭐 전세 자금이라도 이제 주실 네. 테니까요. 그러면은 또 그놈의 자동차가 뭔지 자동차가 꼭 필요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자동차 하나 때문에 온 집안이 이렇게 힘들어하는 상황이라면 저는 이걸 왜 샀나 싶기도 하고요. 일단 그럼 저축도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저축 내용을 보면 펀드, 연금, 뭐 적금 뭐 이렇게 좀 나름대로는 되게 있어 보이게 하는 것 같은데 네네. 이게 과연 잘하는 건지 한번 또 깔끔한 지적질 좀 해주셔야겠죠? 일단은 흔히 말하는 뭐 적금 같은 상품은 단기 상품, 그리고 뭐 적립식 펀드 같은 이제 중기 상품, 그리고 변액연금 같은 장기 상품 많이 하실 텐데 이렇게 보시면 잘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이 제대로 된 재테크라면 이렇게 상품으로 이제 포트폴리오 구성하는 것이 아니라 맞아요. 이 돈을 어디에 쓸 건지 이 돈의 꼬리표가 달려서 네. 이 목적 자금별로 사실은 상품을 구성하는 것이 더 중요한데 그렇죠. 이분은 좀 그렇게 안 하신 것 같이 보여요. 보면은 요즘 사회 초년생이나 신혼부부들도 다 일단 어쩌면 주택 청약 같은 것도 없고 네. 지금 보험료가 한 18만 원 나가는데 이 보험료 사실은 이 나이대라고 하면 사실 한 8만 원? 뭐 한 10만 원 정도 줄일 수 있다면 차라리 그 돈을 주택 청약까지 마련을 했다면 조금 더 나을 텐데 이 돈에 꼬리표가 없다 보니까 그냥 막연하게 단기, 중기, 장기라는 형식적으로 그럴싸해 보이는 그런 포트폴리오 구성이 조금 안타깝습니다. 그래도 이분이 나름대로 이제 재테크나 이런 거를 관련 서적이나 뭐 인터넷 정보를 통해서 많이 이렇게 수집을 하신 것 같아요. 공부를 좀 하신 것 같은데, 뭐 이제 단기, 중기, 장기, 그리고 뭐 예비비 통장을 만들어라. 그 예비비 통장 같은 경우에는 잘 활용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너무 이런 단기, 중기, 장기에만 치우쳐져 있지 않았나. 사실 이 재테크 포트폴리오라는 것이 이제 그 기간도 중요하지만 내가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언제 돈을 써야 되는지, 얼마를 써야 되는지, 어디에 써야 되는지를 먼저 포커스를 맞추고 그리고 그 다음에 그때 경제 상황이나 아니면 본인의 투자 성향에 맞게끔 뭐 한 가지 내에서도 뭐 이게 그 목적 안에서도 이제 그 안에서 여러 가지 상품들이 존재할 수가 있는 건데 그렇게 분산 투자를 해야 되는데 약간 그 기간에만 너무 포커스를 두시지 않았나 싶은 점이 있네요. 이 사례자 고민 결혼 자금과 내 집 마련 네. 이었어요. 근데 지금 보니까 결국은 모든 문제는 이 자동차 구입 하나가 발목을 다 잡고 있는데 저희가 만나봤을 때 그런 말 했었죠. 출퇴근은 대중교통으로 이용하고 있고 차는 여자친구랑 어디 놀러 갈 때 쓴다. 이렇게까지 밖에 안 쓰는 차를 굳이 네. 중형차 그것도 새 차를 뽑았어야 됐나. 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저희가 답은 드려야 했잖아요. 그렇죠. 어떤 조언을 좀 해드렸죠, 저희가? 일단은 차를 그렇다고 해서 팔거나 이런 것들을 좀 계산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차를 팔아서 하는 부분하고 또는 차를 더 저렴한 걸로 해서 하는 부분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는 막상 따지고 보면 결과적으로 등록세나 이런 세금 부분까지 포함을 하다 보면 결국 차를 팔라고 할 수는 없어서 보유는 일단 했습니다. 뭐 차를 안 사셨으면 좋았겠지만 차를 이제 보유하라고 말씀드렸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제 생활비라든지 그다음에 일반 지출 부분이 많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줄이면서 말씀을 좀 드렸고 그 외적으로 뭐 준비나 내 집 마련이나 이런 것들도 하기 위해서 보험이나 이런 부분도 좀 줄여서 최소한으로 가져가시고 필요한 부분만 좀 가져가시면서 동시에 뭐 주택 청약도 하시고 그다음에 상품에 어쨌든 꼬리표를 달아가지고 이제 운영을 하시면서 이 목적 자금에 맞게끔 이런 하는 부분을 좀 말씀드렸고 네. 그다음에 이 결혼을 앞두고 계시기 때문에 결혼 준비는 사실 혼자 살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렇죠. 양가가 네. 이제 합치는 부분이고 어찌보면 남자와 여자 두 분이 같이 함께 하셔야 하기 때문에 이거는 혼자 하셨지만 번거로우시지만 그래도 다시 여자친구분이랑 같이 결혼이라든지 인생 이런 분의 얘기를 할 수 있도록 왜냐면 남자분이나 여자분들 나중에 좀 나이가 돼서 결혼을 하시고 보시면 이야기를 많이 안 하세요. 이 두 분이 사실 이야기를 많이 하셔야 되는데 가장 가까우면서 먼 이야기를 전혀 안 하시기 때문에 거꾸로 상담을 하다 보면 아버님 마음 다르고 어머님 마음이 사실 다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재무 점검이나 또는 이런 조언을 드릴 때도 혼자만의 남자 생각과 여자 생각은 분명히 다르기 때문에 이 두 분의 생각을 조금 같이 합쳐가지고 할 필요가 있고 같은 자리에서 어찌 보면 그 의견, 다른 이견에 대해서 조금 맞춰야 될 부분이 있어서 나중에 번거로우시지만 나중에 다시 한번 또 방문을 하셔서 다시 여자친구와 이제 같이 상담을 커플 상담을 받으시고 그리고 결혼 후에 진행되는 것까지 그렇게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도 저는 좀 차는 팔았으면 좋겠어요. 이게 사실 이분이 이거
그 출퇴근하시는 건 대중교통을 하시고 주말에나 가끔 어디 저기 유한지 놀러 가고 저기 롯데월드 가고 이런 거 할 때만 이제 차를 이용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게 계속 차를 갖고 싶으시면은 집을 솔직히 차로 출퇴근해야 되는 먼 집에 좀 싼 집에 하시면은 가능한데 차도 갖고 싶고 집도 갖고 싶고 용돈은 한 달에 100만 원 이상 쓰는 거 포기 못 하겠고 이거 세 가지 다 못 하거든요. 그래서 예, 차는 좀 정리를 하시고 뭐 나머지를 용돈을 아껴 쓰신다든지 해야지 여자친구랑 서울에 그래도 어느 정도 전셋집을 몇 년 동안 모아서 이제 살 수 있지 않을까. 우선순위에 따라서 나머지를 좀 내려놓아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뭐 객관적으로는 차를 보유하는 상황이 됐지만 네. 저희가 솔직히 차를 팔고 싶었죠. 네. 손해는 좀 많이 보실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근데 그렇게밖에 저희가 조언을 못 해드리니까. 그렇죠. 네. 예. 이 사례자 같은 경우는 그 본인의 미래를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현금 구조라든가 자산을 그래도 나름대로 갖고 있었어요. 네, 맞아요. 근데 이제 차량 구입이라는 그런 욕구를 극복하지 못하고 구입하는 순간부터 실수가 그 판단 미스가 이제 이런 상황까지 돼버렸는데. 근데 대부분 다 그렇게 갖고 계세요. 네. 그죠? 네. 요새 젊은 그 30대면 다 너도 다 차를 갖고 있으니까. 그 요즘은 월세 살면서도 자기 차는 있어야 되고. 그렇죠. 그죠? 네. 근데 월세도 이상한 데 살면서도 꼭 외제차는 갖고 다녀야 되고. 예. 밥값은 싸게 먹으면서 김밥 먹으면서 커피는 브랜드 커피 마시고. 예. 그렇죠. 좀 젊은 친구들이 좀 현실을 좀 파악을 하고 좀 빨리 자기에게 맞게 뭔가 재테크를 했으면 좋겠는데. 겉보기에만 좀 치중하는 경향이. 좋은 계산과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런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서정환 팀장님이 이번 컨설팅 사례를 통해서 그분들이나 또는 그분들 부모님들에게 좀 해주고 싶은 말 있으면 좀 해주시죠. 네, 제가 해드리고 싶은 말씀은 일단 자금 계획을 세울 때는 이 해야 할 것과 이 반드시 해야 할 것과 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 그것을 나누어 가지고 거기다 우선순위를 정하고 거기에 맞는 재테크 계획을 좀 세우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주변에서 너나 할 거 없이 이제 추천하는 그런 상품들이 아니라 상품이 아닌 이 재무 목표. 이 돈의 꼬리표가 달리듯이 이 재무 목표에 맞춰서 네. 이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렇게 한 후에 그다음에 또 각자의 투자 성향을 반영을 해서 거기에 맞는 목표 수익을 정하고 거기에 맞는 기간까지 설정을 같이 해주신다면 네. 더할 나위 없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거기에다가 한 가지 더 하자면 전문가분들에게 의견이나 이런 것들을 좀 들으셔가지고 주변의 경제 상황이라든지 뭐 세계 그런 상황을 좀 들어서 그런 부분까지 고려해서 상품을 좀 선택하시면 아마 좋은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아마 보다 나은 미래를 좀 만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네, 젊은 세대의 대표적인 고민, 내 집 마련, 결혼 뭐 이런 문제인데요. 이런 거를 좀 공유한다는 의미에서 방송에 나가도록 본인의 사례를 허락해 주신 의뢰자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또 이분께 좀 그 커플 상담을 통해서 좋은 결과를 좀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고요. 물은 엎질러지면 다시 담을 수 없다고 하죠. 돈도 내 손을 떠나면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돌아오더라도 100%가 아니라 줄어서 돌아오죠. 그러니까 쓸 때는 정확하게 그냥 쓰고 싶다는 욕구보다는 철저히 계획적으로 나에게 이득이 되는지 도움이 되는지 그런 것들을 좀 계산해서 하시고 당장도 중요하지만 미래에 쓸 돈도 지금부터 준비를 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시고 재테크를 통해서 안정적인 경제적 여유를 좀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영향을 주는 재테크 최근 이슈, 그 다음에 재테크에 관한 답답한 사례를 풀어보는 컨설팅 사례까지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방송에 보시는 분들도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재테크에 대한 궁금한 점이나 고민이 있다, 상담이나 컨설팅이 필요하다라고 느끼시는 분은요. 전화 02-3153-2169번 또는 서울경제TV 홈페이지 프로그램 게시판에 상담 신청의 글을 남겨주시면 저희가 언제든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테크 매거진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